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결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전망입니다. 당정청이 잇따라서 속도 조절론을 시사하고는 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의견차가 커서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얼마나 올려야 적정할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박정은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박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과거 알바 노조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2016년에 두 번째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도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달 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 과거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0,000원, 이 단식 투쟁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에 노동인권 교육을 하러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써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생들 중에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한 5,000원만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계보다 못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그 중학생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 원 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역시 자영업자들한테도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근로자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어떤 기준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교수님께서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향상돼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신 거죠? 그렇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그 임금이라는 것이 자기의 소득이고 생활비의 원천이기 때문에 뭐 하여간 그 사업주들이 그 지불 능력만 있으면 많이 올려주면 좋죠. 그리고 실제 임금 수준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태도나 일에 대한 몰입도, 만족도, 자긍심 이런 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지불 능력이 있느냐,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항상 문제죠. 네, 지불 능력이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인상 속도인데 교수님은 그러면 그 인상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그 최저임금 문제는 뭐 작년, 금년 해가지고 그 2년 동안 연속해서 총 29.1%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 수준 지금 뭐 국민소득이 3만 불인데 이런 정도 소득 국가에서 2년 사이에 29%씩이나 임금을 인상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상한 상황인 거거든요.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그러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뭐 영세 중소 제조업체들 이런 데들은 사실은 자기 소득이 그만큼 직접적으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표현을 하자면 뭐 자기 살을 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아마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네, 지금 최 교수님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 사업주가 부담을 느끼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 위원장님, 실제로 지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 이후에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최저임금 관련해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만 많이 나와서 좀 긍정적인 요소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최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에 월 소득이 10에서 10만 원 정도씩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좀 늘어났고요. 과거에는 뭐 밥을 먹을 때 5,000원, 6,000원짜리 이제 밥집을 전전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었고요. 아까 교수님이 이제 최저임금이 확 올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인상률이 높아 보이는 거지. 이런 걸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낮았으면 8,350원 정도를 가지고 너무 올랐다고 하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불 능력을 얘기했는데
헌법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지불 능력이 아니라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위원장님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속도, 인상 속도가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 자영업자 숫자를 한 500에서 600만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게 평균이거든요. 근데 고용원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 정도는 한 15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현장 조사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려우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몇 명 정도 고용하시냐? 고용하지는 않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금 이데올로기적인 공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박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문자 메시지가 시청자 한 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5714분입니다. 경제적 약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생명을 지킨다. 이런 내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최 교수님의 생각이 여기서 또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는 그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 뭐 경제단체나 네. 그 사업주가 와서 같이 우리 그러면 하면 훨씬 더 생생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저희가 안타깝게도 있을 텐데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문가니까 그 학회나 뭐 경제학자들이 조사한 그런 조사 자료 그리고 국제 비교 뭐 이런 통계들을 보면 29.1% 인상은 어느 뭐로 보나 이거는 굉장히 급속한 인상이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5년간 연평균 7.6%를 올렸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냥 임금 인상, 보통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은 한 4, 5%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1.7배, 8배 이 정도 올랐어요. 근데 작년 금년은 최저임금이 연평균 뭐 이렇게 하면은 15, 6% 오른 거잖아요. 근데 통상 그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은 한 5%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5.6% 뭐 이렇게 올랐는데 이걸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최저임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10,000원은 받아야 뭐 월 200만 원 뭐 이런 정도 소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가 저임 근로자가 많다는 이유는 그 사업주들이 꼭 불공정하거나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생산성이나 지불 능력이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임 근로자 지대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고 저임 근로자가 많다는 얘기는 저생산성, 그다음에 저소득 어떤 가구들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최저임금만으로 그 모든 걸 개선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빈곤 대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자기 사업 소득을 줄여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둘 간에 그 소위 을들의 전쟁 이런 표현도 하지만 이 둘 간에 정말 굉장히 갈등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거치고 있다.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한쪽의 고통이 분명히 따르는 일이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또 979 하나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최저임금 쉬엄쉬엄 인상해야 합니다. 지불해야 할 중소사업체들이 생존하고 튼튼해져야 장래 고용 일자리가 늘어나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줄이면 고용 문제가 다소 좀 해결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주는 거는 이게 기본 경제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면 사람을 덜 쓰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 그렇게 올랐다 하지만 고용이 얼마 줄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29% 올리는 바람에 고용이 3만 줄었다, 5만 줄었다 이건 정확하게 잴 수 없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거는 근로 시간은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로 총량은 줄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주변에서 느낄 때 그 식당들이 과거에는 뭐 12시부터 뭐 9시까지 다 하다가도 최근에는 브레이크 타임을 둔단 말이에요. 2시부터 5시 아니면 3시부터 5시까지는 휴식 시간을 두고 그 시간 동안에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비용을 이렇게 좀 절감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 오름으로써 근로 시간이 줄거나 고용량이 줄거나 이거는 뭐 그건 경제 상식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거는 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슈가 되게 핫하긴 한가 봐요. 오늘 문자가 딴 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 이제 그런 팽팽한 입장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접어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접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엄격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저임금 맞춰줘야 하는 사업주는 또 대출 걱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박 위원장님, 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지금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임금 시장, 소위 이제 알바 노동 시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시장입니다. 이거는 뭐 최저임금이 뭐 없었을 때도 낮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뭐 노조라든지 이게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꼼수들이 이제 행행하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최저임금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정부의 어쨌든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든지 사회 안정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 문제, 불공정 거래 문제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밀고 가지는 않았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해결돼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 경제적 상식을 얘기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말을 뭐 덧붙이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15달러 운동을 통해서 주 정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하고 있고 그 효과가 이제 경기 회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관된 방식의 정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1,000원이었을 때 100원이 오르면은 무려 10%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워낙 낮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곳은 없습니다. 보통 임금 격차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말씀하신 대로 복지 정책은 아니거든요.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경제적 상식이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목적은 그러니까 임금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 그거는 불평등 맞습니까? 개선 효과는 있죠. 불평등 개선 효과는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그렇게 OECD 국가들에 대비해서 그렇게 아주 낮으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올린 거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국제 비교할 때는 이제 중위 임금의 몇 프로까지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왔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금년 기준으로 하면 중위 임금의 64%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OECD 평균이 60% 수준이고 64%면은 탑 5 안에 들어가요. 높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또 하나는 그 임금 격차 축소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밑에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층층이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가고 위에는 좀 적게 올라가고 해서 격차를 줄이는 효과는 2018년 임금 통계를 보면 완연히 나타나는데 이게 그 어떤 우려가 있냐면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일자리들은 사라짐으로써 오히려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효과는 있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게 뭐 경제의 어떤 냉혹한 현실로 보면 이 임금도 못 주는 사업체들은 시장에 들어오지 마. 이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 전체로 보면 약간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전환 과정, 그 뭐 이렇게 한 4, 5년 이런 조정 과정이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의 고통을 누가 감당을 해줄 거냐. 네. 그리고 그것을 전환하기 위한. 예컨대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그런 자영업자들이 업종 전환이나 뭐 이런 어떤 사업체 어떤 전업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사실 고용 안전망은 없는 거거든요. 일반 근로자들은 차라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네.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네. 지금 뭐 계속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매출이 줄어서 직원도 알바도 없이 사장 혼자 하루 10시간, 11시간 일하는 걸 아십니까? 5667분이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7089님, 최저임금 이런 상황을 미국과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다. 아시아 주변 국가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저소득층 삶도 질이 높아진다. 3339님이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지금 그러면은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 절대 안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데 그러면 네. 10,000원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액수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네. 그럼 그에 걸맞는 최저임금 외에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저희가 좀 다뤄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또 네. 그 중요한 문제가 부자들에 대한 어쨌든 증세 문제. 그리고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1대10 운동본부라고 최고임금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령 지난해 코오롱 회장님이 연봉이 456억 네. 정도인데 최저임금의 2,474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350원 가지고 그다음에 100원, 500원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2,474배, 최저임금 2,474배를 가지고 가져가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가셔도 들어오는 연봉입니다. 이런 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왜 영세 자영업자랑 최저임금 노동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 또 재밌는 기사가 좀 슬픈 기사죠. 한국 치킨집이 87,000개 정도가 네. 되는데 이게 폐업하는 숫자가 엄청나다고 네, 합니다. 오늘 그 기사가 네.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장사를 할까요?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임금이 충분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도시화하는 과정, 그다음에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 비율은 계속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임금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지 노동자가 되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장기 계획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 문제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립도 팽팽하고 답을 선뜻 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교수님, 이 양쪽의 힘든 거를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경제적 상식이나 지금 뭐 여론 동향이나 이런 거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여력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2020년 최저임금 심의가 6월부터 시작이 되고 뭐 한 달 반 있으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동결 요구도 많죠. 뭐 사업주들 쪽에서는 뭐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하는데 그 뭐 현실적이진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냥 결정하는 최저임금이라면 저는 동결도 지금 이 논란을 차라리 한 1, 2년 정도 잠재웠다가 뭐 실질적인 어떤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다른 정책들을 펴고 네. 최저임금 동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최저임금 위원회의 특성상 동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어떤 주장이 네. 있더라도 오르긴 오를 텐데 오르는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2.56% 될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물가가 한 1.56%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4%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취업자 증가율이 한 0.7%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빼면 이제 소위 러프하게 뭐 대략적으로 1인당 생산성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3.5% 이렇게 전후에 그런 정도는 그래도 실질 소득을 보장해주고 우리 경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3, 4%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위원회의 특성상
뭐 그렇게 될 텐데 이거는 노동계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일 거고 사업주들이 동결이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주장에 집착하지 않고 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한다면 네. 그 정도 선으로 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저희 네. 시간 관계상 그냥 짧게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계속 이 최저임금 얘기하면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질처럼 나오는데 네. 얼마 전에 그 편의점 본사 앞에서 가맹점주들이 노숙 시위를 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온 적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경총이라든지 정경련이라든지 이런 재벌들이 자영업자를 앞세워서 저임금 노동시장을 고착시키려는 이런 정치적인 싸움으로 최저임금 논의가 흐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지난 경제 성장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그리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정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